연합인포맥스가 선정한 자동차 섹터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신 송선재 하나금융투자리서치센터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송선재입니다. 예, 위원님, 그냥 개인적인 궁금한 거 먼저 하나 여쭤보고 네. 할게요. 베스트 애널이 되려면 그것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은 이 자동차 미래 자동차 섹터에서요. 네.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만 이걸 딱 이렇게 전망을 제대로 해서 베스트가 되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또 되게 쉬운 거 같은데, 네, 그냥 뭐 대충 없습니다. 열심히 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한 거로 보자면은 저는 전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랑 자동차 부품 회사 한 3년 동안 거의 뭐 지방에 있는 아주 작은 자동차 부품 회사까지 탐방을 서너 번 다 다녔습니다. 뭐 한 해에 뭐 한 100몇 번 탐방을 갔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한 3년 열심히 하시면은 예. 자동차 기본 구조 같은 거 다 알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자료 좀 열심히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가서 회사한테들이 직접 물어보고 그럼 이제 여기서 퍼즐 맞추는 식이 다 되니까 다 되던데요. 피터 린치가 그 탐방 다니면서 1년에 구두를 10켤레씩 갈아 신었다는데 네. 연구위원님 같은 경우는 자동차 키로수가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대중교통을 네, 이용하시죠? 대중교통을 이용했기 때문에 네. 대신에 허리가 나갔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 연구위원님의 허리와 맞바꾼 정보 오늘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크게 주목할 것부터 한번 쭉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질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자동차 시장이 글로벌하게 되게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는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은 글로벌하게 되게 저성장 산업이었거든요. 한 연간으로 봤을 때는 2, 3% 정도밖에 성장하지 않는 이런 시장이었는데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17%가 빠졌어요. 요. 17% 빠졌다는 거는 결국은 뭐 한 5, 6년 정도는 이제 그 잃어버렸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올해 조금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올해 성장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올 거예요. 보통 한 8, 9%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19년도 정도까지 돌아가는 데는 한 2,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올해 자동차 시장은 작년에 급감한 거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월별 판매 데이터인데 뭐 네. 계절성이 있어서 이렇게 삐쭉삐쭉 나오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2011년부터 쭉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던 그렇네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 성장률이 높아 보이지만은 사실 2011년도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는 2007년 8년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 그때 미국이랑 유럽 시장이 또 큰 폭의 하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좀 회복되던 과정. 그리고 중국이라는 시장이 2010년도 이후로 상당히 부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동안에 좀 더 상대적으로 높았던 성장을 기록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2016년도, 17년도 보시면은 이 기울기가 좀 약화되죠. 이러면서 이제 그 미국이랑 유럽 시장이 거의 대부분 회복을 했었고 거기다가 중국도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되게 낮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가 중국이 좀 빠지기 시작하면서 전체 성장률이 조금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급감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회복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과거 고점 수준까지는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돼서 요즘 자동차주에 주목된 것이 아니라 진짜 미래지향적인 테마 때문에 네,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물론 일부 실적이 이제 회복되는 것도 있어요. 예.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사이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뭐 뒤에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2011년부터 2010한 7년 정도까지 주가는 계속 빠졌었거든요. 실적도 안 좋았었고. 근데 2018년도 하반기 이후로 그 모델 사이클이 좀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그동안 이제 세단에서 SUV 위주로 상당히 많이 변모를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현대기아가 상대적으로 좀 SUV 모델 라인업이 좀 뒤처져 있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 이후로 뭐 잘 아시는 팰리세이드라든가 코나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는 안 나오지만 미국의 뭐 텔루라이드 이런 모델들을 갖다가 선보이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SUV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거기다가 현대자동차가 이제
이제 제너시스라는 브랜드도 런칭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고가 자동차 쪽으로도 좀 진출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믹스 개선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2019년도 이후로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20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엔진 리콜 관련된 비용이 좀 일회성으로 이제 크게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안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시장 수요 회복과 모델 사이클이 맞아떨어지면서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있었던 국면이었죠. 이해가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이제 이런 뭐 실적 수요와 달리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또 전망도 한번 쭉 해주시죠. 이 코로나19가 상대적으로 되게 많은 걸 바뀌었어요. 미래 자동차라고 하면 이제 크게 세 가지 테마로 움직여요. 예. 이제 전기차, 예. 전기차랑 수소차를 위주로 한 이제 친환경차 시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빌리티라고 하는 이제 약간 서비스 개념의 자동차 시장의 변화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부분을 다 코로나가 조금 더 바꿨습니다. 첫 번째로는 친환경차 시장은 오히려 가속화시켰어요. 네. 유럽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규제의 영향도 있지만은 자동차 시장이 되게 급감을 하게 되면서 자동차 시장을 갖다가 살려야 되잖아요. 네. 내수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되게 크다 보니까. 근데 뭔가 이 시장을 활성화시킬 명분이 필요했죠. 근데 그 명분을 친환경차 쪽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친환경차 쪽으로 상당히 보조금이라든가 정책적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예. 유럽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그 효과가 되게 많으면서 작년에 유럽 전기차 시장이 140%가 성장을 했습니다. 이야. 140%가 성장을 하면서 전체 글로벌에서 가장 큰 시장을 유럽이 차지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대신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둔화가 됐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둔화가 됐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위주로 코로나 이후에 하반기 위주로 미국이랑 유럽 같은 미국이랑 중국도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추세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전기차 시장은 오히려 되게 커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율주행은 사실 아직까지 자율주행을 본격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은 없어요. 네. 테슬라가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그 뭐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고 일부 종 영역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안 돼 있고 대신에 투자할 돈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피해를 입은 완성차 업체들이 투자를 조금 딜레이하거나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은 약간 좀 좀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대신에 그 틈타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 뭐 많이 들어보셨던 뭐 글로벌 알리바바, 네. 뭐 샤오미, 애플, 구글 이런 업체들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을 상당히 많이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시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시도를 갖다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버 예. 이런 업체들을 갖다가 들 수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은 우버가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그러니까 그 액티브 유저라고 하죠. 사람들이 일단 외부에 못 나가니까 우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확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도 상당히 안 좋아지고 가뜩이나 적자가 나고 있던 회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버 같은 회사들이 작년에 이제 사업 다각화를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단순하게 승차 공유 이걸 떠나서 뭐 배달까지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업을 좀 다각화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좀 이제 그 모빌티 시장도 수요가 좀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약간은 회복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돌발 질문 하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말씀을 중에 잠깐 언급이 됐던 이제 애플 얘기가 나오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애플과 관련된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제가 뭐 대학 그 자동차 교수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애플이 협업 관계가 좀 잘 안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데이터를 가져가는 부분부터 여러 가지 있다라고 보는데 네, 맞습니다. 과연 애플과 손잡을 기업이 있을까요? 애플이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에 대해서 열어줄지와 그리고 만약에 열어주지 않을 경우에도 그 완성차 제조를 통한 이익을 취하겠다라는 기업이 있다라면은 애플과 협업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대형 완성차들 중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애플의 자동차를 만들어 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거대한 기업, 그러니까 애플과 같이 브랜드가 있고 충성 고객들이 상당히 많고 가뜩이나 애플은 돈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어마무시한 기업을 갖다가 경쟁 관계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취할 수 있는 게 단순하게 위탁 생산해서 그거에 대한 판매 마진만을 갖다가 먹겠다 해봤자 그렇게 높은 마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아야 미드 싱글 정도의 마진일 텐데 그거만을 원하는 기업이 과연 대형 완성차들 중에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되게 쉽지 않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존의 완성차를 만들지 않았던 이런 부품 회사들, 그러니까 뭐 대형 부품 회사들이겠죠. 이런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좀 약간 경쟁에서 도태될 것으로 우려할 수 있는 이군 완성차 업체들, 이런 업체들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입 장벽이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정말 적지 않은 투자를 해서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네, 네. 들어가고요. 여기 이렇게 만약에 투자를 했다가 어떻게 보면 온라인을 잘 못 만든다든지 네. 그렇게 됐었을 때 이 테크 기업들의 탈출 전략 아니면 그 다음 행보는 뭐가 될까요? 과연 탈출을 하려고 이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할까요? 이야, 그러니까 예. 자동차가 과거 대비 만들기 쉬워졌다라는 환경적인 영향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완성차들은 기계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기계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100년이나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완성차 그 내연기관 자동차 네. 기준으로 본다면. 근데 전기차가 됐으면은 그 내연기관 자동차의 핵심이라고 하는 엔진이 없어져요. 그렇네요. 그리고 모터가 쓰이게 되죠. 예. 그리고 배터리가 쓰이게 되죠. 근데 모터는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이고 배터리는 외부의 배터리 업체들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완성차 진영에서 그 경쟁자를 막을 수 있는 진입 장벽, 진입 장벽이라는 거는 되게 네. 낮아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테크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주요 부품 회사들의 소싱만 하면은 완성차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돼버렸거든요. 마치 박스콘처럼.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그런 업체들도 되게 많아요. 기존에 있던 뭐 이런 부품 업체들이 되게 대형화되어 있는 네. 부품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OEM으로 생산해주는 전문 업체들도 작지만 지금 뭐 유럽이나 이런 업체들 보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비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도 훨씬 더 좋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테크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진입을 할 수 있었고 그 품질 수준도 과거 대비 그냥 단순하게 기계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차별화가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네들이 플레이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더 쉬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모빌리티 서비스를 두고 이제 기존의 자동차 업계와 테크 기업들의 새로운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각축을 더욱더 부스트를 키는 게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뒷받침해 주면서 산업을 크게 숙성시키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뭐 보조금을 비롯해서 지원 정책 어떤 추세인가요? 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작년에 그 유럽 같은 경우가 전기차 시장이 되게 활성화됐던 게 사실 보조금도 있지만 규제 영향도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제 CO2 배출가스 규제를 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차 한 대당 95g을 갖다가 이상으로 CO2 배출가스를 낮춰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내연기관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특정한 95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산화탄소 발생이 제로인 그 전기차를 갖다가 예.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평균 에버리지를 낮추기 때문에. 그래갖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유럽에서는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현재 전기차를 가지고서 BEP를 낼 수 있는 업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동차만 네. 판매하고 나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걸 강제하기 때문에 그걸 못 맞추면은 내연기관 자동차도 못 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계속 팔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이제 팔면수록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도 나오고 그러면 적자 규모도 축소되고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다 보면 선순환을
형성할 거라고 이제 믿고 있는 거죠, 정부들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규제와 보조금 정책을 갖다가 많이 펼치게 되고 있는 거고요. 중국과 같은 경우는 신에너지차 정책이라고 하는 걸 네. 갖다가 이제 작년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전기차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트럼프 정부하에서는 전기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네. 트럼프 정부의 그 지지 기반이 약간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약간 전통 자동차 생산지가 주력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된 상태이고 바이든 행정부는 그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차 쪽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약 자체가 청정 에너지 공약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유럽이 가장 앞서가 있는 상태지만은 중국과 미국도 상대적으로 정책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친환경차 쪽에 우호적으로는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모든 정부에서 전기차에 대한 지원은 계속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돌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제 서학개미 운동 하시는 분들의 매수 1위가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관심들도 많으실 텐데 테슬라가 이제 지금처럼 상승하기 이전에 그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방송하는 분들 사이에 재무제표를 보면 맞습니다. 선뜻 이제 테슬라를 투자하기는 좀 쉽지 않다. 네. 저도 이제 거기에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주가는 올라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BEP를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맞추기 네. 힘든 상황에서 테슬라 그럼 과연 어느 수준까지 성장을 해놔야만 그러니까 글로벌 판매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야만 지금 보조금 아닌 테슬라 자체적인 영업력을 가지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낼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여쭤보고 그거는 과거에 예. 아마존의 성장을 갖다가 그 반추해 보면은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이 그 과거 십몇 년 동안 그 이익을 못 냈지만은 계속 가입자 베이스를 넓혀 나가고 그 가입자를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존 뭐 프리미엄 서비스라든가 웹 서비스 뭐 이런 걸 갖다가 하면서 결국은 이익을 갖다가 갖춰가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줬잖아요.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년에 테슬라가 50만 대 판매를 했고 올해 한 80만 대 정도 생산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80만 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전기차를 파는 자체적인 비즈니스를 가지고서 아직까지 이익을 만들 체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까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는 사람들이 테슬라라는 회사를 단순하게 제조기업으로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테슬라가 자동차라는 그 전기차라는 그걸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그걸 플랫폼화 시켜서 그 안에서 타고 있는 운전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과금할 수 있다라는 약간의 뭐라 할까요? 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테슬라를 갖다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뭐 자율주행 과금 서비스 뭐 FSD라고 해서 셀프 드라이빙 그런 걸 갖다가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과금 아니면 보험 아니면은 거기서 뭐 하는 컨텐츠 소비에 대한 과금 이런 다양한 과금을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확장될지는 사실 지금 저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그 연간 판매를 계속 80만 대, 100만 대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나가게 되면은 전체 테슬라의 유저 베이스는 계속 커나갈 거고 그 유저 베이스 하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과금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계속 개발될 거고 그거에 대한 미래에서 그런 수익을 이제 현재 주가에 기대감을 가지고 투영을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군요. 자,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그러면 뭐 지금은 보조금 때문에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가격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원래 그럼 전기 자동차는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봤더니 배터리 때문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 가격이 그럼 전기차 가격의 전반적인 어떤 추이를 결정하는데 배터리는 요즘 가격 추이가 어떻습니까? 배터리는 일단 팩 기준 가격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 제가 가져온 자료를 갖다가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킬로와트 시당 배터리 팩 가격이 한 $130 정도 돼요. $130 정도 되는데 보통 차에 뭐 차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70kWh 배터리를 갖다가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135 곱하기
$70 정도라고 하면은 거의 1,000만 원 정도예요. 1,000만 원. 그러니까 배터리만으로 1,000만 원 정도 가격이면은 사실 지금 현재 나오는 아이오닉 5가 72.6kWh의 배터리를 갖다가 쓰게 되는데 차값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5천만 원 초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배터리 가격만 하면은 벌써 1,000만 원 이상이 될 거고 그렇죠. 거기다가 모터 가격, 거기다가 들어가는 뭐 주변에 있는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배터리 관련된 원가만 보더라도 한 30%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경쟁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을 갖다가 얼마나 빨리 끌어내릴 수 있는지가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숙제일 거고 배터리의 가격을 그럼 어떻게 낮출 수 있을 거냐라고 한다면은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에너지 밀도가 개선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량 생산을 통한 이제 규모 경제 효과를 좀 기대를 해야 될 거고요. 또 배터리 가격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전기차 모델 중에 상당 부분, 그러니까 아이오닉 5라든가 이런 거 이전에 그 전기차들은 사실 전용 전기차 모델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변환한 모델이거든요. 그러면은 디자인 단계부터 내연기관을 갖다가 기반으로 디자인했던 거를 전기차로 바꿨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되게 좀 불리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장치들도 들어가게 되고 그게 차 가격을 갖다가 올리는데도 어느 정도 일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 자동차가 됐을 경우는 전용 전기차가 된다면은 과거보다 디자인 단계라든가 생산 단계에서 상당히 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고 아마 구조도 좀 더 단순화될 거고 불필요한 부품도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그리고 또 전용 전기차 모델이 되게 되면은 플랫폼 전략을 펼치기가 되게 쉬운데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부를 약간 차체 하부라든가 스티어링이라든가 브레이크라든가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의 묶음으로써 보고서 하는 건데 이 동일한 플랫폼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모델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나온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라든가 기아의 기아의 EV6는 다른 회사의 다른 모델입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플랫폼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예전에는 하나의 모델을 생산을 했다라면은 결국은 생산해봤자 7, 8만 대 정도밖에 생산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7, 8만 대짜리 모델이 몇 가지 그 모델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한 20만 대, 30만 대까지가 그렇네요.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을 계속 낮추는 전략을 갖다가 펼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전기차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전기차도 초기 가격이 좀 낮아지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중화 단계이지만은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저희는 수년 내에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조금 네. 약간 그 분들인데 자동차랑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주춤하는 게 폭스바겐도 맞습니다. 그렇고 뭐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 질문의 요지는 그 자동차 회사들이 과연 2차 전지를 만들려고 뛰어들까요? 일단 뭐 폭스바겐이 어느 정도 내재화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테슬라도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갖다가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대표적으로 현대기아도 그러지 않을 거냐라는 이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각자 완성차별로 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전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대기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현대자동차는 지금 현재 투자할 곳이 되게 많아요. 배터리 말고도 현대자동차가 뭐 투자할 곳은 뭐 UAM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항공 플라잉카 이런 쪽도 투자를 해야 되고요. 뭐 수소차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요. 모빌리티 쪽 서비스에도 해야 되고요. 전기차 성능도 업그레이드 되고요. 투자할 곳이 되게 많아요. 근데 굳이 여기다가 배터리까지 투자를 하냐? 그럼 배터리가 그만큼 투자를 했을 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을 거냐라는 쪽에 본다면 약간은 조금 의아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배터리라는 게 단순하게 기술만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생산 측면에서의 효율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LG라든가 뭐 SK라든가 뭐 삼성 같은 이런
배터리 그 대형 회사들은 이미 규모를 어느 정도 갖추었어요. 규모의 경제의 측면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LG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배터리를 개발을 했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작은 기술들, 노하우라도 상대적으로 원가 측면에서 큰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현대기아가 배터리를 만들 기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과연 LG나 삼성만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원가를 더 세이브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 수 있을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약간은 조금 아직까지는 퀘스천이거든요. 거기다가 현대가 만들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폭스바겐은 사실 그 유럽 지역에서 그 배터리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회사가 없어요. 물론 LG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나가 있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런 회계모니가 협상력인 회계모니가 배터리 회사들한테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배터리 회사를 갖기를 원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서 노스볼트라는 회사를 갖다가 어느 정도 키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현대기아는 어떻습니까? 한국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회사고 한국에는 전 세계에서 탑 5 안에 드는 탑 10 안에 드는 이런 회사들이 배터리 회사들이 3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회사들이 경쟁을 하면서 성장을 해가고 있는 이 환경을 갖다가 최대한 이용하는 게 현대기아한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명확하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요즘 가장 큰 화두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네. 배터리에 대해서 추가로 한 질문 드리고 연이어 2개를 드릴 테니까 같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의 LG는 뭐 파우치형이라고 하고 중국은 대표적으로 각형이라고 하는데 파우치형이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는 굉장히 기술이 우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각형보다 이게 더 높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아주 심하게 말하면 중국은 각형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LG나 이런 업체들도 각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그 효율성 측면에서 파우치형이 더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쪽을 갖다가 생산을 했던 네. 거였고 만약에 수요자들이 그 각형을 갖다가 원하게 한다면은 당연히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폭스바겐에 내재화하겠다라고 했던 거가 각형으로 했기 네. 때문에 그럼 폭스바겐밖에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형 메이저 완성차 중에서는 사용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자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네. 대응은 가능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는 전통 자동차의 벤더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투자자들 중에서 이미 거기 어딘가에 돈을 박아놓으신 네, 분이 네, 네.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 옥석을 가릴 때가 언제 있는 건지 아니면 언제 돈을 빼야 되는 건지 이 전통 자동차 형태의 벤더들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게 기업이 저는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기업은 살아있는 생물이고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갖다가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사실 그 어려운 시기를 동행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쉽지 않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수많은 말씀하신 그런 전통 자동차 벤더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대응하기가 좀 속도도 되게 네. 빠르고요. 저 변화의 속도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부족한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시기를 갖다가 지나고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자금을 갖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약간 그런 과정에서 벗겨가 있는 업체들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게 당연히 현실적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기차 밸류체인이 됐을 때 어떤 업체들이 그런 게 벗겨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전기차가 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아이템들은 있어요. 오히려 그렇죠. 더 좋아지는 아이템이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기차가 됐고 특히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가 됐을 경우는 저희가 실내에서 자동차 실내에서 머무르는 공간이 훨씬 더 많고 더 그렇죠. 안락함을 추구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경우는 자동차에 있는 내장재들 이런 건 되게 고급화될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시트, 네. 그렇죠? 그리고 암레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 손 이렇게 아, 나는 예, 거 예. 그런 것도 상당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되게 정숙성을 요하기 때문에 네. 외부 소음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더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아주는 부품들 이제 MVH 부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품들은 쓰임새가 계속 많아지거나 오히려 더 고급화되겠죠. 네. 그런 쪽의 밸류 체인을 주력을 하는 업체들은 저는 여전히 유망하고 실제로 일부 업체들은 작년도에 그 자동차 그 수요가 그렇게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 업체가 있어요. 그런 업체들을 좀 선별해서 투자하시면은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네. 제가 운전하다 보니까 BYD 자동차가 서울 시내버스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는데 경쟁력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그건 저도 되게 네. 어렵습니다. 제가 BYD 버스를 네. 타본 적도 없고 BYD 버스를 운전해 보지 않아서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인 근데 것 같아요. 시내 네. 그 노선버스로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네. 이게 나름대로 그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아마 내구성이라든지 근데 버스는 일반적인 승용차와 네. 되게 다른 점을 소구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승용차는 오너들이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운전하기 때문에 성능이라든가 뭐 안정성 이런 걸 갖다가 되게 중요시를 합니다. 근데 버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구매하는 사람들 자체가 버스 회사잖아요. 그럼 버스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자체 정비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해진 길을 루트를 갖다가 이제 운행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뭔가 돌발 상황에 대한 것도 적고 안정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을 갖다가 되게 중요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BYD 버스 같이 제가 BYD 버스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뭐 상품성이라든가 성능이라는 걸 이런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반 한국에 있는 다른 버스보다는 조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구매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너무 어려운 걸 여쭤보시고 아니, 우리 저기 청취자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거 제가 아주 단순무식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이오닉 5 전기차로서의 경쟁력이 어떤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전기차로서의 경쟁력을 갖다가 평가를 하는 게 성능적인 면이 있고 네. 뭐 디자인 면도 있고 가격적인 측면도 있어서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각자의 선택이 다 다를 거예요. 네, 근데 네. 그냥 일반적인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비교만 조금 네.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오닉 5가 일단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디자인이 조금 그 기존에 있던 업체들과 좀 차별적인 디자인을 네.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부 공간도 좀 되게 넓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충전 시간이 되게 짧아요. 네. 충전 시간이 18분 정도로 되게 완충하는데요? 급속 우와. 충전하는데 되게 짧게 나오고요. 주행 거리는 조금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예. 수 있습니다. 주행 거리는 429km거든요. 1회 완충할 예. 때. 근데 뭐 이제 테슬라나 이런 업체들은 500km 초반이 나오니까 뭐 그거 대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측정 기준도 약간의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사이즈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만을 가지고서는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그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그 비율이나 네. 이런 걸로 대한 비교인 거고 그 아이오닉 5를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아쉬운 네. 그 거리죠. 왜냐면은 그 아이오닉 5가 처음에 나왔을 때의 그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EGMP 플랫폼이 500km 이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되게 높았던 거에 비해서는 좀 약간 좀 낮은 편이죠. 대신에 똑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는 기아의 EV6는 한 450km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그 플랫폼 하에서도 배터리 사이즈랑 네. 그다음에 그 각
회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나름대로 호평을 받고 있는 자동차들이 연이어 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거 뭐 이런 상황에 주가는 어떻게 뭐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 뭐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은데 사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한 이슈는 작년 말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작년부터 계속 나왔고 현대기아는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재고를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현대기아 완성차뿐만 아니라 그 전체 부품 쪽 밸류체인상에서도 좀 더 재고에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재고 일수도 조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4월 달 들어갖고서는 현대자동차가 울산 공장에서 한 4일, 5일 그리고 기아가 미국 공장에서 한 이틀 정도 일부 공장 라인이 중단됐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좀 타격은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기아가 이런 걸 갖다가 좀 이제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기존에 있던 이제 좀 더 잘 안 팔리는 모델 의 생산을 갖다가 줄이고 오히려 그런 거기에 쓰일 반도체들을 좀 잘 팔리고 고가 모델 위주로 조금 더 이렇게 돌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 이슈가 현대기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글로벌 자동차의 모든 회사들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공급이 조금 딸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약간의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면서 인센티브, 그러니까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이제 가격 할인이거든요. 가격 할인 폭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부 좀 만회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그거가 전체적으로 이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을 다 만회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도 일부는 그쪽에서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위원님은 진짜 우문현답이라는 그냥 거 척척 있잖아요. 박사시네요. 저희가 예. 그냥 무식한 질문을 해드리면 그거를 딱 정리를 해서 그리고 저도 자동차 분야의 애널리스트 분들 많이 알지만 정말 제가 오늘 가장 왜 기가 베스트가 막힙니다. 되셨는지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건 뭐 제가 그래서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워낙 대답을 잘하셔서 제가 여기까지 질문을 한 거니까 제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황당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현대차는 삼성동 그건 왜 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쓸 돈 안 썼으면 아까 돈 들어갈 때 많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게 저 이해가 안 가요. 그거를 판단할 당시에는 예. 자동차 환경이 이렇게 급변하지 않았던 시기였죠. 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동차 그것 삼성동 예. 굳이 살 거 가지고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요. 샀으면 뭐 그때 당시 이제 제규어. 뭐 제규어는 이미 그때 아, 랜드로버에 끝났네. 인도의 타타에 타타. 이미 네. 팔렸었고 아마 뭐 이제 뭐 피아트 크라이슬러나 아니면 뭐 이런 회사들 예. 샀으면 됐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 그 회사들을 샀으면은 더 힘들어졌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로 뭐 결과론적이지만은 그런 회사들이 실적이 되게 이제 전기차 전환에 있을 때 내연기관에 너무 많은 자산을 갖다가 투입한 꼴이 돼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무거워졌을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아니세요? 그런 회사의 주가는 떨어졌는데 삼성동 땅값은 올랐다 뭐 이런. 그건 사실이긴 하지만 뭐 그걸 가지고서 뭐 기업을 갖다가 평가할 수는 평가할 수는 예. 없고요. 그 부분 나오니까 저도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드리면 지금 이제 회장이 바뀌셨잖아요. 작년에 회장이 이제 현대기아차 총수가 바뀌셨는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작년 3분기인가 2분기인가 빅베이스를 하면서 네, 재무제표를 맞아요. 다 밀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깨끗하게 만들었고 신임 회장이 나오면서 이제 올해 신년사 부분에서 전기차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 그러면 나름대로 새로운 회장이 뭔가 색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현대기아차 그룹이 드라마틱한 무엇을 보여줄 만한 모멘텀은 없을까요? 저는 그 CEO가 바뀌었다, 대표 그 회장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예.
되게 현대기아가 바뀔 여지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정의선 회장님, 뭐 님 잘 붙여야 될지 모르지만 정의선 회장님 자체가 좀 젊고 그다음에 자동차 시장의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갖다가 메시지를 그룹 내에 계속 주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들도 그거에 대한 대응 속도를 되게 빨리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방향성이 지금 현재까지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저희 이제 외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 회장의 변화 자체가 기업의 좀 체질을 바꾸는데 조금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하도 질문이 그쪽에 또 올라온 게 있어서 요거 하나만 짧게 네,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수소 자동차에 대한 스탠스는 여전한 건가요? 네, 여전합니다. 네. 여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약간 시장에서 오해하고 계신 예.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는 수소에 올인했다. 예.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소에 올인했다라고 하지 말고 전기차와 수소차의 포트폴리오를 양쪽으로 다 가져가고 있는 흔치 않은 기업이다. 예. 그 흔치 않다라는 거는 좋은 쪽에서 흔치 않은 걸 수도 있고 뭐 결과론이 만약에 네. 수소차 쪽이 안 좋다라고 하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흔치 않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지금 당장은 판단할 수 없는 네. 영역이고 오히려 뭐 그 양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수소 쪽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기차 쪽도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유, 제가 자동차를 보내드리기 예, 저도 진짜 보내드리기 싫으네요. 네. 저도 제 포트에 자동차와 관련된 게 꽤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애널리스트님 만나고 정말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는 진짜 금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에게 정말 아주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셨던 하나금융투자 송선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